6개 계속해서 위에서 논제를 봤으니까 절대적 평등하고 절대적 평등 혹은 절대적 분배라고 해도 돼요. 여기는 절대적 평등, 그 다음에 상대적 평등. 자,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논술문을 쓰는 사람의 어떤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절대적 평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절대적 평등을 쓸 이유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읽어보고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거 고르는 게 더 좋아.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 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가 있었는데 청년 세대의 불공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공정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건 좋은 거지, 그지? 그렇다고 해서 불공정 인식을 강화했다는 얘기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갖는 건 아니야. 인국공 사태 이후에 청년 세대 가운데 상당수는 능력주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의 하나임을 인식했다. 그 인식을 말하는 거야. 만약에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수용이 안 되면 그게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2세 대학원생 K씨는 할당제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고 또 다른 차별을 갖는다. 자, 이거 요즘 많이 문제되는 거야. 학교든 사회, 회사든 각 조직의 본연의 설립 목적을 잘 달성하려면 능력에 따른 인재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래서 여기 두 사람 모두 다 마찬가지야. 32세 대학원생 K씨, 그 다음에 또 있나? 여기 위에 나오는 인구공 사태, 청년 세대 가운데 상당수. 이 두 부류는 능력주의에 대한 어떤 성과주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공정하다라고 인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IT 기업을 창업하여 성공한 L씨. 자, L씨는 창의적 재능과 능력을 바탕으로 역시 이 사람도 능력주의를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부를 축적했다면, 자, 요즘은 준 이유가 뭐냐면 뒤에 보면 문제 이번에 노직 때문에 그런 거야. 요즘은. 자, 그러면 절차적으로 정당했다면 재산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 이거는 자신의 성과이기 때문에. 부유세는 뭐야? 부자들한테 세금 매기는 거지, 그지? 그럼 이 부유세는 오히려 개인의 재산권 침해, 과도한 세금 부과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L씨가 이야기한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나눈다면 재심은 가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에 해당되겠지? 맞잖아. 생각해봐. 절대적 평등이 뭐야? 다 공평하게 하자는 얘기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절대적, 배분적, 산술적 평등을 의미하는 거고, 이 자본주의는 능력 위주의 선발이고 능력을 발휘하면 더 많이 능력을 쳐주는 거야. 우리가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그런 거 나와. 두 사람, 과수원에서 과수원 주인이 두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야. 한 사람은 오전에 일하고 10,000원을 줬고, 또 다른 사람은 오후까지 일하고 10,000원을 줬어. 그러면 오후까지 일한 사람이 불만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과수원 주인이 뭐라 했어? 저 사람은 당신이 오전 오후에 할 일을 다 끝냈다. 익숙하다. 한 만큼 준 거다. 그 능력주의야. 그거는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상대적 평등에 해당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시정부 1941년 11월에 민족 독립을 앞두고 건국의 원칙과 방안을 담은 건국강령이 발표됐어. 이 강령은 총강이 1장, 2장 복국이니까 다시 나라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야. 3장은 건국, 새롭게 출발하는 거지. 2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임시정부는 삼균주의, 나왔네 또. 삼균주의가 뭐야? 그랬더니 정치, 경제, 교육, 균등을 실현. 읽지 않아도 돼, 이건. 절대적 평등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게 핵심 골자래.
정치, 경제, 교육의 실질적인 균등을 도모하고 전국의 토지 주요 산업을 국유화한단 말이야. 국가가 소유하고 전국 학령 아동 전체에 대해서 무상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호혜평등의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호혜평등이란 말 알지?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평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평등이 뭐 있을까? 그러면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는 거지, 그지? 자,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방도를 제시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임시정부 세력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자, 임시정부 세력이 저런 삼균주의를 했는데 주도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건국강령과 그 기초가 된 삼균주의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지리멸렬하게 됐다. 그러면 이건 나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평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분류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 한번 가볼까? 자, 다음 봅시다.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 N사의 경영진은 종전에 호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가 뭐야? 이 근무 연수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근무 연수가 많은 사람이 급여를 많이 받겠지, 무조건. 이거는 능력이나 업무량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 오래 근무한 사람은 몇 년지 지나면 하나씩 올라가서 그냥 많이 주는 거야.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신입사원들이 약간 좀 일할 맛이 안 날 수도 있겠지. 성과급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호봉제의 반대가 성과급제라고 여기서는 해석할 수 있는 거지. 호봉제는 그냥 근무 연수에 따른 그 보상이고, 성과급제는 당연히 성과급에 따른 보상이잖아. 그러면 일 많이 하고 잘하고 그러면 성과급이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단 말이야. 성과급제 1년 단위로 각 직원의 성과를 평가한 뒤 1년 단위 급여를 결정해가지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업적이라는 차등적 기준을 강조했어. 그럼 벌써 다 나왔다는 게 아까 상대적 평등이라고. 그렇지? 보수체계다. 성과급제의 부분적인 도입 이후 N사 직원들은, 자, 성과급제를 했더니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 뿐인데도 직무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됐고 N사의 성과 지표는 향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결국 성과급제가 회사에 기여한 부분이 있고 회사 그 직원들에게도 기여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직무 만족도 높이고 성과 지표도 위로 발전적으로 우상향으로 됐단 말이야. 이건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겠지, 그지? 고무된 N사는 성과급에 따른 보수 차이를 더욱 크게 하는 방향으로 성과급제를 확대 시행했대. 그 결과 N사는 매출액이 계속 상승하고 성과 평점이 높은 소수 직원들은 만족도가 더 많이 증가했어.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받은 다수의, 이게 또 눈에 걸리네, 그지? 연봉 저하로 불안감이 고조됐다. 이로 인해서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됐다.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성과급 때문에 급여 차이가 엄청 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 평등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어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편 전쟁 이후에 청나라의 국가적 위신이 크게 떨어지고 백성들의 생활은 궁핍해졌어. 이 상황에서 홍수전은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배상제회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만주족 멸망시키고 한족을 부흥해야 된다는 멸만흥안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태평천국이라는 목적, 이상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다. 태평천국은 상제의 명령과 가호를 받아, 상제, 뭐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도교니까 하나님이라고 했기에 평화롭고 평등한 지상천국을 수립한다. 그냥 또 나왔네. 평등, 절대적 평등이겠지 여기는. 태평천국의 정부는 그들의 이상향을 천조전무제도 그래가지고 구체화시켰고,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대동이념, 우리도 대동이 있는데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거, 토지를 공유하고 남녀는 균등히 할당하고, 이게 이게 뭐냐면 개인의 어떤 능력, 자유, 개성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한 사람은 한 표, 우리가 평등선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이 균등하게 나눈다.
전체 잉여 물자를 다 같이 n분의 1로 나누고 차별과 대립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천조 전무 제도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했단 말이야. 실제 홍수조는 거병 이후에 군대 내에서 이러한 세계를 실현하고자 노력했고 이를 사회 전체까지 적용하려고 시도했다. 그럼 이라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절대적 평등에 해당되겠지, 그지? 이제 2개 남았어. 이거 나누는 거 어렵지 않아. 딱 기준을 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볼까? 여기 이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다 상당수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에 몰려 살고 있다. 이거는 저기 스탈린이 그 강제 이주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민족 분포가 이거 알아 뭔지? 저쪽 사할린에 있던 고려인들을 기차를 타고 있잖아. 일주일 동안 쫙 해갖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왜? 조선인들이 생활력이 너무 강해. 농사도 잘 짓고. 그리고 이 봐봐, 소련 연방이라는 게 연방이라는 게 연합이거든. 민족, 언어 막 이런 것들 다 통합시키는 의미로 막 섞어버린 거야. 여기 지금 17만 명의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11만 명의 여기 우즈베키스탄이 17만 명이고 카자흐스탄은 11만 명이네.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 가운데 고려인 가운데 노년층 상당수는 과거 연방 시대를 그리워한다. 그러면 이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은 과거 소련 연방처럼 체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얘네들이 다 소연방이야. 알았어? 분리 독립했으니까 이런 이름을 가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통점.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후에 민족주의 정책을 강화하니까 각각 독립하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체제, 경제 체제를 도입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그 전에 소련 연방, 소비에트 연합에 있을 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뭐야? 절대적 평등이지, 그지? 아까 나왔던 절대적 평등이 뭐야? 일률적이고 그냥 균등하게 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각자 개인은 하나일 뿐이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 중에 공리주의라는 걸 배웠어. 공리주의도 똑같은 개념이지. 그 다음에 그 어떤 계량화 수치화 시켜서 한 사람은 하나, 만족도도 1이면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복의 만족도가 1 아니면 0이야. 무슨 컴퓨터도 아닌데. 1이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역시 소비에트 연합 과거를 그리워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란 말이야. 시장 경제 체제에 적응을 못한 거죠. 게다가 민족주의 정책이니까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인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2가지의 어떤 걸림돌 때문에 과거의 소련 연방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있단 말이야. 알마티에 맞서 만난 민족주의 혁명가 이동희 선생의 손녀 류드밀라는 검색하고 아주 많으시잖아. 소련 연방 시대는 굶으면 다 굶고 일하면 다 하고 동지 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 경제는 그런 게 없어. 당연하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 시장 경제가 없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망한 거야. 생각해봐. 북한에서 회사에 가서 안녕하세요, 출근했습니다. 그럼 끝난 거야. 배급표 받으면 되잖아. 가서 열심히 일 안 해도 출근했잖아. 그럼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겠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 발전은 전혀 없는 거지. 자, 모두 다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쁘지 당시를 그리워했다. 소련 연방 시대의 집단 농장에서 일하며 청춘을 모두 바쳤다는 타슈켄트 인근의 강 할머니는 여기 사람들 모두 소련 연방 시대를 그리워한다라고 말했다. 이유가 뭐냐고 묻자 아프면 공짜로 치료를 받고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지. 왜냐하면 없으면 다 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없다고 생각을 안 하겠지. 자, 모두가 평등했던 시절, 그 시절이 그립지라고 회상했다. 그럼 지금 결국 이거는 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나눈 대로 절대적 평등에 해당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바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둘로 딱 나누면 돼. 일단 문제를 보고선 정리를 하자고. 마지막 바로 갈게, 바. 바 제시문은 당연히 상대적 평등이겠지. H시 최근 도시 기반 시설 건설과 복지 정책의 확대로 인해서 재정이 크게 부족하게 되었다. H시는 보유 자산 기준으로 상위 5% 시민에 대해서 부유세를 신설했어. 너네 돈 많으니까 부자니까 세금 내. 그러면 생각해봐. 이 부유세를 내는 사람들은 부자라고 그랬잖아. 그럼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은 모두 뺏어도 되고 부정한 거 아니잖아. 이 5%의 시민이 부유세를 낼 수 있는 시민들은 저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자산을 모은다는 건 누구에게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부자라는 이유로 부유세를 내라. 재정 충당을 위해서 너네들만 내라. 이건 상대적 평등이라고. 그러니까 한쪽을 위해서. 결국 봐봐. 부유세를 내는 쪽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러면 부유세를 안 내는 쪽은 뭐 이익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익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시민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제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재편해가지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여긴 또 지급한대. 가난한 사람한테는 지급하고 5% 시민에게는 부유세를 만들어서 세금을 걷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누가 보면. 이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H씨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가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물품이나 지원금을 지급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줬단 말이야. H씨의 선별된 생계급여 대상자는 35,000명으로 전체 시민의 100만 명 중에 3.5%다. 그러면 3.5%를 돕기 위해서 5%가 부유세를 낸 거야. 맞죠? 그러면 그래 같이 잘 살자 그런 의미라면 이해하겠지만 이 5%를 부유세를 낸 사람들은 왜 우리가 부자라는 이유로 우리만 세금 부담을 지고 강요하느냐. 이거는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게 상대적 평등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는 거야. 다 같이 세금을 걷든지 다 같이 도움을 주든지 이래야지 절대적 평등인데. 자, 지문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교과서 수준이라서. 자, 그러면 문제 1번 한번 보세요. 문제 1번. 대부분 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자, 다음은 평등한 분배에 대한 토론 수업의 모습이다. 자, 토론 수업의 모습인데 그냥 말만 그렇게 놨지 사실은 둘로 딱 나눴죠. 어떻게 나눴나 볼까?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대응하며 키워드가 뭐야? 절대적 평등.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 업적. 상대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상대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 이게 상대적 평등이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제시문을 아까 위에서 나눈 대로 한번 볼까? 절대적 평등을 보여주는 것이 나제시문하고 라하고 마였어. 여기는 가랑 다랑 바. 자, 그러면 여기도 세지문, 여기도 세지문이네, 그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 각각의 장점도 있고 각각의 한계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자, 그렇다면 학생들이 발표를 바탕으로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요약하시고 400자래. 400자면 뭐 한 380자, 420자 요 사이에서 끊는 게 제일 좋겠네요. 점수대가 요거밖에 안 돼.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분류가 시작이잖아. 기준을 먼저 말하고 분류를 시작하면 되잖아. 그지? 예를 들면 여기 나온 토론 수업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에 관해서 관점을 달리하고 있잖아. 이렇게 시작해도 돼. 근데 400자에는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죠. 왜? 어차피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을 나눌 거란 말이야. 그럼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그래서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나누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절대적 평등에는 제시문 나, 라, 마. 상대적 평등은 가, 다, 바. 이렇게 하면 딱 분류가 그냥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쓰지 마. 알았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건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겠지. 왜 나가 절대적 평등이고 왜 라가 절대적 평등이고 마는 왜 또 절대적 평등인지 제시문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된다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잡아. 분류하고 요약하라 그랬잖아. 이거를 따로따로 나눌 거냐 아니면 묶을 거냐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럼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봐.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하는 건 알겠는데 이 분류한 관점을 제시하는 쪽이 좋겠네. 그러면 이쪽은 절대적이란 말을 활용하고 이쪽은 상대적이란 말을 활용해서 이렇게 제시문만 나누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뭐고 라는 뭐고 마는 뭐다라고 요약하면 되겠지. 그리고 줄 바꿔서 반면에 혹은 이와 달리 아니면 전혀 전혀 유사하지 않아 이런 표현은 좀 그러니까 반면에 이와 달리 혹은 차이점을 드러내는 분류는 가, 다, 바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왔어. 이 400자 정도의 짧은 분량을 쓰는데 그러면 제시문마다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그 내용을 약간의 내 표현으로 바꿔도 돼. 하지만 거기에 있는 대로 그대로 발췌해서 쓰는 건 안 된다. 발췌할 필요가 없어. 발췌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문장을 그대로 따와 버리면 그거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는 논술을 쓰고 있는 거야. 논술은 각각의 주장과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막 발췌해서 그대로 갖다 표절처럼 써버리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제시문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내용을 쓰냐? 그건 절대로 아니지. 자, 그러면 나 제시문에 제시문 펴봐. 나 제시문의 키워드는 뭘까요? 난 딱 하나 나왔는데 나 지금 절대주의니까 뭐 쓸 거야? 삼균주의. 그렇지. 삼균주의가 키워드야. 그런데 삼균주의를 막 나 제시문에 장황하게 막 설명돼. 그걸 다 쓰면 안 돼. 삼균주의 핵심 뭐야? 정치, 경제 뭐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되고 개인, 국가, 민족. 자, 삼균. 개인, 국가, 민족 간의 평등이죠. 이거 이상 더 쓸 게 없어. 개인, 민족, 국가 간의 평등을 의미하는 게 삼균주의고. 두 번째, 라제시문으로 볼까? 라제시문의 키워드는 뭐야? 소련 연방. 뭐요? 소련 연방. 라. 라의 제시문은 평등 혹은 태평천국. 알았어? 대동이념. 자, 그럼 봐봐. 평등의 실현. 태평천국 평등의 실현은 대동이념을 바탕으로 평등의 실현을 하려고 노력했다. 거기다 뭐라 쓰냐면 절대적 평등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다. 이게 다야. 거의 한 문장밖에 못 써. 400자는. 그다음에 마로 가볼까? 마의 키워드는 뭘까? 자, 마의 키워드는 고려인의 향수다. 무엇을 그리워했을까요? 절대적 평등. 절대적 평등을 그리워한 고려인의 향수. 자, 절대적 평등이 이게 소련 연방이거든. 소련 연방을 그리워한다는 걸 소련이란 국가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소련의 체제를 그리워한다고. 체제는 여기서는 절대적 평등이 실현되었던 소련의 체제를 그리워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절대적 평등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야 돼. 알았지? 그럼 이쪽은 가, 다, 바는 상대적 평등이란 단어가 나와야 되겠지. 문단은 줄을 바꿔야 되는 거야. 왜냐면 위에는 절대적 평등 얘기하다가 여기다 같이 이어서 쓰면 안 돼. 바꿔야지.
줄 바꿔서 한 칸 띄고 상대적 평등 얘기했는데 먼저 가부터 해볼까? 가의 핵심 키워드는 뭐야? 아까 나왔는데 능력주의. 능력주의지, 그지? 능력주의. 청년 세대들이 공정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가지고 상대적 평등을 오히려 옹호했다. 혹은 상대적 평등의 인식을 발휘했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놓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의 상대적 평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게 바로 능력주의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는 능력주의가 키워드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의 키워드는 뭘까? 성과급. 그렇지, 성과급제지. 자, 그런데 거기 나온 게 성과급제 누가 했는데? N사가 있잖아, N사. N사의 성과급제는 뭔데? 상대적 평등을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바로 가볼까? 바의 키워드는 뭐야? 생계급. 생계급여 정책. HC의 생계급여 정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필요한 그 상대적 평등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상대적 평등이라는 단어도 여러 번 나왔는데 3번 정도 나왔고 절대적 평등도 3번 정도 나왔어. 그냥 평등이라고 하지 마. 왜냐하면 이건 정확하게 둘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제시문들이 절대적 평등, 제시문들이 상대적 평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3번 정도씩 나오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써놓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사족을 붙이면 안 돼. 붙일 칸도 없어, 사실은. 이게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알았지?